실제로 보면 부어있고 피도 나고 하는데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치아 한두 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닥터배 치과 치주과 전문의 배승환 원장이고요. 오늘 잇몸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치아 위에 있는 게 잇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잇몸 위에 있는 게 치아고요, 치아 주위에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잇몸인데요, 잇몸이 이제 치아를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모든 치아들은 가장 중요한 잇몸뼈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잇몸의 정의는 쉽게 생각하시면은 치아를 잡아주는 주위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피부의 일종이죠. 다만 피부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우리 피부 안에는 이제 연조직으로 이렇게 말랑말랑한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잇몸을 만져보면 딱딱합니다. 그 말은 잇몸 두께는 약 2에서 한 4mm 정도의 두께가 있고요, 그 하방에 잇몸 뼈가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피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세하게 보면은 잇몸 뼈다, 잇몸은 안에 잇몸 뼈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잇몸벽이 생기는 이유는 정말 말씀드리면 길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가장 크게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잇몸벽이 생기는 원인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서 이게 치태가 되고요, 이게 치석이 돼서 이 치석에서 나온 독소 때문에 잇몸이 붓고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병이라고 해서 잇몸이 붓게 되고요. 두 번째로 잇몸벽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는 이 치석이 생기는 그 원인이겠죠. 즉 칫솔질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잇몸병이 생기는 겁니다. 칫솔질이 안 되니까 그 사이로 음식물 찌꺼기부터 세균, 여러 가지 이제 염증 물질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에 따라서 잇몸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양치를 열심히 하고, 아까 말씀드린 치석도 잘 안 생겨도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죠. 흡연이라든지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이런 이제 신체적인 증상 때문에 또 잇몸병이 생기기도 하죠. 몸이 건강하고 양치를 제대로 하고 식습관만 제대로 한다면 사실 잇몸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치아와 잇몸을 기본적으로 이제 따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면 누군가는 충치가 생겼고, 또 누군가는 잇몸병이 생겨서 이제 두 개를 이제 묶어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치아에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잇몸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은 치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냐면은 치아를 잡아주는 거는 우리 잇몸이기 때문에, 잇몸에 병이 생겨서 이제 잇몸뼈가 녹게 되면은 치아가 흔들리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충치가 생긴다고 잇몸병이 생기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치가 생기면은 양치를 열심히 해서 충치를 치료하면 되는데, 그렇다고 이제 잇몸병이 생겼을 때는 잇몸치료를 또 해야겠죠. 결론적으로는 잇몸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경치료와 잇몸은 관련은 없습니다. 신경치료는요, 치아가 썩어서 염증이 생기고 세균이 생겨서 더 이상 치아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신경을 제거를 해서 크라운을 씌워서 치아를 살리는 수식이고요, 신경치료와 잇몸은 또 별개입니다. 그래서 같이 결부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잇몸병을 구분하는 방법 많은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당뇨나 혈압이 있으면 혈압이 130, 180이다, 당 수치가 얼마다 해서 수치가 나오거든요. 이제 치아가 썩어서 충치가 됐는데, 그럼 충치를 점수를 매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몇 점이니까 레진으로 때워라, 몇 점이니까 일레이로 해라, 몇 점이니까 신경치료 해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충치의 깊이를 우리가 평가할 수 없는 것처럼 잇몸병 또한 점수를 매길 수는 없어요, 병의 수치를. 그래서 우리가 잇몸병이 도대체 내가 얼만큼 안 좋은가, 내가 잇몸병이 얼만큼 이완됐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로는 이제 양치할 때 피가 나는지, 뭔가 좀 이 부위가 붓는 것 같고 가끔씩 아린 느낌이 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한 점수를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환자분 스스로 양치할 때 피가 난다거나 가끔씩 붓고 아리다, 우리 이제 이가탄 인사도 선점 보면은 잇몸이 이제 불편해가지고 잇몸을 딱 잡아준다는 말을 하잖아요. 이제 잡아주기 전에 뭔가 붓고 들뜬 느낌이 든다면 우리가 잇몸병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게 잇몸병이 발생을 했다면 치과는 빨리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점수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증상들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때가 문제인데요. 사실 사람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만 긁혀도 아파서 큰일 난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잇몸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치주과 전문이다 보니까 잇몸이 안 좋은 분들 정말 많이 저희 병원에 오시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와서 정말 잇몸이 안 좋은데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나는. 실제로 보면 부어있고 피도 나고 하는데 별로 불편하지 않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만 안 좋은데도 너무 아프고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약간의 염증만 있어도 불편하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좋죠. 왜냐하면 빨리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걸 잘 못 느껴서 잇몸병을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중에 정말 큰일 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치아를 잡아주는 거는 이제 잇몸이라고 했죠. 근데 잇몸병이 생기면은 잇몸 뼈가 녹기 시작합니다. 자, 내가 양치를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잇몸뼈가 녹고 있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방치를 하게 되면 잇몸뼈가 녹아내리겠죠. 근데 무서운 거는 잇몸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치아 한두 개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 대개 40대부터 70대 사이에 생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나 30대 분들은 이 영상을 보다가 다른 영상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40대부터 70대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 뭔가 내가 양치할 때 피가 난다면, 아, 내가 지금 잇몸뼈가 녹고 있구나. 언젠가는 이가 흔들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가 흔들려서 틀니나 임플란트로 갈 수 있겠죠. 꼭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논외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니었고요. 사실 20대 분들은 양치를 안 해도 아직 잇몸뼈가 워낙 많죠. 그래서 음식물로 덜 끼고 또 잇몸 붓는 것도 조금 덜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사이사이 공간이 넓어져서 음식물이 잘 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들면은 면역력이 좀 떨어지겠죠. 20대보다는. 우리 20살 때는 잠을 안 자도 다음날 막 쌩쌩하고 술 먹어도 다음날 막 건강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은 이제 몸이 안 받쳐준다는 말씀을 많이 하듯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잇몸병이 잘 생기는 상황이 된 거죠. 다만 20, 30대들 대부분은 잇몸병이 잘 생기진 않지만, 뭐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외우지 못하지만 약 1에서 10% 정도 사이에 잇몸병이 유전적으로 잘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또 이 영상을 엄청 집중해서 보실 겁니다. 그래서 소수지만 그런 20, 30대 분들, 특히 20대 분들 중에 소수지만 어릴 때부터 관리가 안 됐을 때 더 잇몸병이 빨리 생기고 더 잘 생겨서 나이가 젊음에도 이가 거의 대부분 빠지는 분들도 저희 병원에는 꽤 많이 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지, 젊은 분들도 엄청 잇몸병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게 노화의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신기한 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면역력도 떨어지고 우리 관절도 안 좋아지듯이, 그렇지만 노화라는 개념보다는 정말 신기한 거는 70대, 80대 분인데도 저보다 잇몸이 좋은 분들도 제가 가끔 봅니다. 그 말은 유전적으로도 타고난 것도 있지만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치실, 치간, 칫솔, 워터픽, 칫솔지부터 해서 정말 잘하니까 음식물이 입안에 아예 그냥 숨 쉴 환경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30대 분들보다 훨씬 좋은 70, 80대 분들도 제가 가끔 봅니다. 그래서 노화라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관리를 통해서 내가 나이가 들어도 훨씬 더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잇몸병이 잘 생기는 습관들도 있어요. 이제 좀 쉽게 생각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음식물들 중에서 좀 끈적끈적거리는 음식들 있죠. 세균이 입안에 잘 머물 수 있는 그런 이제 끈적끈적거리는 음식들은 아무래도 입 안에 그런 염증이나 음식물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런 찐득찐득거리는 음식들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굳이 예를 들자면 단 음식들 중에 사탕 같은 찐득찐득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이나 초콜릿인데 찐득찐득한 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입안에 많이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충치도 잘 생기고 잇몸병도 잘 유발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음식들이 잇몸병을 유발할 수가 있죠. 음식물이 끼게 되면. 다만 좀 잇몸에 좋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채소나 과일류, 수분이 많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은 입안을 청소해주는 역할까지 조금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많이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칼슘이 많은 이제 음식들을 드시면 좋겠죠. 우유나 계란 혹은 이제 치즈, 이런 유제품 같은 거를 적당량 드시게 되면 몸에 칼슘이 많아지기 때문에 또 좋습니다. 이제 그런 음식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음식 말고 우리가 이제 일반 생활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밥 먹고 그리고 자기 전에 양치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음식물이 끼니까 세균이 그 음식물을 먹어서 치석치태를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 음식물 때문에 이게 잇몸이 붓게 되는 거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고 그리고 나서 양치를 최대한 단시간 내에 빨리빨리 해주는 게 음식물을 제거하고 잇몸병이 안 생기는 요령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음식물 잘 먹고 또 양치 잘했어요. 근데도 나는 잇몸병이 생긴다, 이런 분들 분명히 지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 양치 방법을 개선해야 됩니다. 양치를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해야지 되지, 나는 10분 동안 닦았는데 하고 치과에 와서 보면은 그대로 남아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양치 방법을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양치 방법 또한 치과에서 잘 배워가지고 양치 방법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방법들이 이제 잇몸병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탄산도 해당이 되죠.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이제 코카콜라가 있고, 코카콜라 제로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코카콜라는 설탕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류가 있어서 치아를 좀 썩게 하고요. 또 이제 세균이 먹을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좀 좋지는 않은데, 제로 같은 경우는 탄산이기 때문에 치아를 부식시키기는 하나, 또 이제 설탕이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충치가 생기는 데는 조금 낫긴 하겠죠. 다만 이제 코카콜라를 먹는다고 해서 잇몸이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까지 보기는 조금 힘들고요. 치아를 부식시키고 좀 충치는 잘 생길 수 있다, 이 정도로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치약이죠. 왜냐면은 칫솔은 내가 뭔가 잘 모를 것 같고, 선택해도 다 비슷한 것 같고, 음식도 결국 먹어야 되고, 뭔가 내 잇몸이나 치아를 건강하게 하려고 치약을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진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꼭 지인으로부터 어떤 치약 써야 될까 질문을 듣게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그냥 치과에 있는 아무 치약을 쓰긴 씁니다. 다만 치약도 기능성으로 여러 가지 치약이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시린 걸 개선해주는 치약이 있고요, 불소가 많이 들어서 충치를 조금 방지해주는 치약도 있고요, 또 뭐 치약 따라서 뭐 잇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뭐 염증을 완화시켜준다, 우리 선전 보면은 너무 많은 치약이 있는데요, 사실은 치약의 거의 기본적인 90%의 성분은 모든 치약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천연 치약이라고 해서 합성화합물을 적게 하는 치약도 있죠. 이제 그런 치약들은 또 이제 기능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치약을 선택할까에 대한 이제 갈등을 많이 하고, 어떤 치약이 더 좋을까를 고민을 많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90%의 성분이 비슷하기 때문에 치아를 닦아주고 또 청소해주고 청량감을 주는 그런 기능들은 대부분 치약들이 들어있고요. 뭐 시린이라든지 충치 예방, 뭐 미백 치약, 이렇게 세부적인 항목으로 좀 나눠서 선택을 하면 될 뿐이지, 뭐 전반적으로 어떤 치약을 써서 더 잇몸이 건강해지고 충치가 안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 치약들의 기능을 구분하기에는 너무나도 뭐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굳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칫솔질을 잘하더라도 어느 일정 부분의 칫솔질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못해도 계속 치아를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 어느 정도 더 닦이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는, 이제 칫솔에다 치약을 묻히잖아요. 칫솔질을 화장실에서만 하지 마시고 칫솔을 들고 밖으로 나오세요. 밖으로 나와서 그냥 TV 보면서 하세요. 그냥 뭐 핸드폰을 보면서 하든, 물론 칫솔질은 잘 해야겠지만 그 시간 자체를 늘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짧은 시간 칫솔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 화장실에서 한 30초 하다가 뱉고 헹구는 경우 꽤 많으시잖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뜨끔하신 분들 많을 텐데, 칫솔질 양이라도 좀 늘려주면 좋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칫솔질을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칫솔질을 제대로 할 때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그러니까 칫솔에 피가 묻어 나온다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칫솔질 방법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칫솔질 방법을 꼭 배우시고요. 만약에 칫솔질만으로도 피가 나고 가끔씩 붓고 불편하다면 시간 칫솔, 치실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꼭 써보세요. 워터픽도 있고 우리 나오는 뭐 마사지 기계도 있고 막 많은데, 전동 칫솔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양치할 때 피가 나고 축지가 잘 생긴다 그러면 칫솔 외에도 워터픽, 치간 칫솔, 치실, 특히 치실, 치간 칫솔 중에 하나는 꼭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잇몸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근데 너무 세게 막 이제 문지르게 되면은 치아 바깥면이 패이게 되죠. 그래서 특히 이제 뭐 20대 때는 아직 세게 해도 치아가 많고 또 잇몸도 건강하니까 잘 못 느끼다가 30대 이후 이제 40대, 50대 분들은 잇몸이 패여서 보강해 본 적도 있을 거고, 시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원인이 옆으로 너무 세게 닦는 분들이 치아의 바깥면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치아를 우리 양치할 때는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칫솔질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강의를 해드리면 좋지만, 칫솔질 할 때는 옆으로 너무 세게 닦으면 치아가 닳습니다. 근데 이렇게 막 닦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방법은 좋지 않다. 즉 이렇게 닦는 게 횡마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이제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게 횡마법인데, 초등학생들은 양치 방법을 제대로 교육시켜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냥 옆으로라도 횡마법으로 닦아라라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웁니다. 근데 그게 성인이 돼도 바꾸질 않죠. 근데 그 방법을 계속 안 바꾸니까 치아면이 닳고 이가 시리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횡마법보다는 바스법과 회전법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성인이 됐다, 회전법과 바스법으로 양치 방법을 바꿔야 우리가 치아가 닳는 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도움이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치주과 전문의 전공의시죠. 이제 레지던트하고 전문의 시험 칠 때 가글의 효과에 대한, 칫솔질과 가글의 효과에 대한 논문을 이제 한번 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양치를 잘해서 세균을 없앨 수 있는 정도가 100점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가글을 했을 때는 한 4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게 뭐 딱 수치를 정할 수는 없지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잇몸에 국한된 내용이긴 하지만 잇몸과 이와 이 사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겠죠. 공간이 좁으니까.
그리고 치아와 잇몸 하방에 있는 틈도 청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겉에 표면에 있는 세균이나 치아 표면에 붙은 찌꺼기들이 약간 쓸려 나갈 수는 있으나 치아 표면에 단단하게 붙은 음식물 찌꺼기나 틈 이런 것들은 거의 청소가 안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이게 칫솔질을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 칫솔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잇몸 치료는 특히 젊은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스케일링은 한 번쯤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스케일링 받으러 가면 지징거리는 이제 시큰한 그 기계로 아주 무섭죠. 그 기계로 이제 치아 표면을 웽하면서 이제 청소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말 그대로 치아의 표면과 잇몸의 상방에 있는 치석이나 염증들을 제거하는 게 스케일링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일반인들도 치위생사가 아니더라도 뭐 한 2, 3일만 배우면 스케일링은 사실 금방 합니다. 왜냐하면 치아 표면에 있는 치석만 제거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잇몸 치료는요, 표면에 있는 치태가 아니라 잇몸 하방 깊이 있는 보이지 않는 치석들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스케일링으로는 제거를 못하니까. 우리가 스케일링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잇몸에서 피가 안 나고 붓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잇몸 치료는 우리가 이제 치석이 저 깊이 있을 경우, 잇몸 하방에 있을 경우에는 마취를 하고 염증을 끌어냅니다. 그래서 염증을 끌어내게 되면은 잇몸 깊이 있는 염증들의 치석이 다 제거가 되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거죠. 그렇지만 잘 받진 않죠.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이 크게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나이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 젊을 때부터 잇몸이 좀 안 좋고 피가 난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저는 잇몸 전문적인 이제 원장이니까 잇몸 치료를 항상 웬만하면 해드리지만 조금 내가 잇몸을 제대로 관리받고 싶고 뭔가 잇몸이 안 좋다 이러면은 뭐 물론 일반 치과 중에서도 잇몸 치료를 잘해주는 원장님들이 많겠지만 대학병원 치주과나 뭐 이제 치주를 전문적으로 보는 원장님한테 좀 잇몸 관리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쉽게 생각하면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깊이 있는 염증들을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을 째진 않습니다. 살 째진 않고요. 그냥 잇몸 이제 내부에 있는 염증들을 기구를 잇몸 하방으로 넣어서 제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아플 것 같고 막 사람들이 이 말 하면은 뭐 너무 걱정하는데 마취하면요 거의 안 아프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마취를 조금만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마취를 좀 어느 정도 하고 하면은 사실 끝나고 나서 뭐 하루 이틀 조금 욱신거리다가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지금 현재 영상 보는 분들 중에 양치할 때 피가 난다. 그리고 가끔 잇몸에서 붓고 냄새가 좀 나는 것 같다. 당장 치과를 가셔야 되고요. 젊어서 지금 버티다가는 나중에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이 봅니다. 제가 진짜 한 50대 정도 돼가지고 원장님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혹은 이제 내가 어떡합니까? 하나라도 지금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꼭 하나가 뽑을 때쯤 돼서야 자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하나는 너무 안 좋아져서 이거 어떡하지? 이제 원장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살릴 수 없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죠. 잇몸은 말기로 가기 전에 초기, 중기 때 미리미리 잡자. 꼭 명심하시고 진짜 20대 분들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30대 분들 중에서 양치할 때 피나고 붓는다? 당장 치과로 가셔서 잇몸 치료 자주 받길 권유드릴게요.